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통방통 윤태현입니다. 최근 민주당 내 계파 갈등이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용암과도 같은 상황에서 그 갈등의 양쪽 수장으로 꼽히는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가 만남을 가졌습니다. 두 사람은 사실상 골물대로 곪아있는 갈등을 의식한 듯 정치적 대화를 최소화했다고 하는데, 하지만 장례식장에서 아마 뼈 있는 만남이 있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첫 소식 네 분의 출연자들과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만남의 장면부터 함께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이낙연 대표님 만나시는 거 정치적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끝나고. 여기 어떻게 옵니까? 말이 됩니까, 이건? 예? 대단히 시켜서 이낙연 시켜서 이 사람이 여기 어떻게 무슨 자식으로? 그걸 정직하게 합시다, 정직하게! 오늘 제외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해석이 있는데요. 직접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립니다. 뵙게 되신 건데 자, 조문을 간 이재명 대표에게 과연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았는지를 질문했을 때 아무런 답하지 않고 그냥 차를 타고 떠나버렸습니다. 20분 정도 장례식장에 머무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최승 교수님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다고 알려져 있습니까? 일단 이게 조문하는 자리인 만큼 뭐 별다른 내용은 없었고, 이제 뭐 장지 또 돌아가신 장인의 장지를 어디에 모셨느냐 하니까 이천에 모셨다고 하니까, 그러면서 이낙연 대표가 뼈 있게 저는 그래도 수도권 집중입니다라고, 이천이 수도권에 있다 그렇게 아주 총선을 1년 앞둔 시점에서 그렇게 얘기했고,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이재명 대표도 덕담을 또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이제 또 마지막에 헤어질 땐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6월 달까지 그러니까 자기가 어쨌든 당을 잘 좀 이끌어 달라. 근데 네. 그 얘기 뭐냐면, 최근에 자신을 이재명 대표를 둘러싸고 있는 일종의 비명계 어떤 공세들이 좀 있으니까 오해하지 않도록 그렇게 약간 단속을 한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 이게 여기에서는 사실 어제는 큰 말하자면은 주목할 만한 발언은 없었지만, 정말 최종 기국하는 6월달 타이밍이 되면은, 저는 그 상황이 되면은 아무도 예측 못하는 쪽으로 정치 시기의 방향이 흘러갈 수도 있어서, 어저께 발언에는 너무 큰 어떤 정치적 함의를 두는 거는 제가 보기엔 빈소 정치였기 때문에 크단 큰 그렇게 의미를 두려는 발언은 없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당을 잘 이끌어 달라.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잘 부탁을 했고, 이낙연 전 대표가 부탁을 했고요. 이재명 대표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군요. 그러나 이재명 대표를 만나기 전에 이낙연 전 대표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살리지 못하고 자기 욕심을 차리면 안 된다. 지금 이재명 대표를 겨냥했다는 목소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대표가 자기 욕심을 차리고 있다라고 판단했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은 거죠. 원칙 없는 승리보다 원칙 있는 패배가 낫다. 어떻게든 이기겠다고 하는 게 사실 정치권이긴 한데, 지금 원칙을 좀 지키자. 아마 이것 또한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그런 목소리가 아니냐는 해석이 많이 따라 붙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재섭 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벌써부터 제가 읽어도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재명 대표를 염두에 둔 발언이라고 생각이 됐는데, 정치 경험이 많고 당 대표까지 했었던 이낙연 전 대표가 저런 이야기를 했을 때 저게 이재명 대표를 향한 정치적 해석이 될 거라는 생각을 못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하고 저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에게 넌지시 건네는 말일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이재명, 특히 이제 비명계를 중심으로 해서 이재명 대표 체제로 과연 총선을 치를 수가 있느냐. 앞으로 2차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올라왔을 때 그거 과연 또 당의 분열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냐. 최근에 있었던 어떤 개딸들의 논란들 앞으로 민주당에 더 심화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있는 상황 속에서 이낙연 전 대표의 저 발언은 분명히 이재명 대표를 겨냥했다라고 저는 보이고요. 이재명 대표도 저게 굉장히 아마 따갑게 들렸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서민 전 비서관은 어떻습니까?
글쎄 근데 제가 어제 빈소를 다녀왔지만 네. 뭐 그렇게 뼈 있는 이야기를 주고 받을 만한 시간 자체가 사실은 상당히 부족합니다. 빈소에 가셨을 때 네. 이 두 사람이 만나는 타이밍 때 가셨습니까? 아, 그 뒤에 갔죠. 왜냐면 뒤에 저 때는 가셨어요. 너무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네. 그런데 어쨌든 그 이재명 대표께서 방문하시지 않아도 애초에 빈소의 조문객 자체가 워낙 많기 때문에 사실상 짧은 인사말 정도만 나눌 수 있는 상황이 모두에게 허락이 되는 것이고 아마 저 발언도 이재명 대표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낙연 전 대표께서 다른 조문객들에게 하신 말씀이 언론을 통해서 흘러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뒤 맥락을 좀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좀 당에 대한 일반적인 걱정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꼭 누군가를 겨냥해서 하는 정치적인 발언을 할 수 있을 만한 여유도 없고 그럴 만한 시간도 없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얼핏 보면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듯 보이긴 하지만 원론적인 원칙적인 발언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의견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자, 특히 두 사람을 중심으로 깊은 갈등이 시작된 건 다들 잘 아시겠지만 지난 대선 경선 때였습니다. 당시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았던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것도 이낙연 전 대표 측이었습니다. 당시 두 사람의 모습 보겠습니다. 11배의 이득을 7사람이 전부 독차지하고 있는데 계속 괜찮다고 생각하셨을 자,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성남시는 25억 원 투자해가지고요 5,500억 벌었는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단히 일확천금이죠. 그건 일확천금이 아니라 공공회수 정책을 잘했다고 하는 겁니다. 성남시에서 생긴 문제를 마치 제가 공격해서 생긴 문제인 것처럼 호도하고 계십니다. 이 문제는 이재명 후보와 국민 간의 문제, 이재명 후보와 언론의 문제이지 저 이낙연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시 치열하게 서로 다퉜고 또 싸웠고 또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승리했고 대선 후보가 됐고 이낙연 전 대표는 패배하면서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래서 어제 만남이 더 큰 의미가 있었던 만남이었는데 20분 동안 정치적인 해석을 나올 수 있는 이야기는 크게 없었다라는 게 지금 현재 보도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만남 자체가 최다임 변호사님 큰 의미는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대선이 끝나고 나서 사실은 그 당시에는 뭐 이재명 대표 측근들 사이에서는 이 대선과 관련되어서 이낙연 전 대표가 제대로 도와주지 않은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또 여기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대장동과 관련되어서 처음으로 의혹이 제기된 것이 그 당시에 야당이었던 지금 현재의 여당이 아니라 같은 당내에서의 경선 후보로부터 발발이 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지금 사법 리스크로서 민주당을 흔들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러한 지금 민주당의 모든 문제들이 이낙연 전 대표로부터 발발된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지금 개딸들의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개딸들이 앞서서 지금 이 빈소에서 뭐 이렇게 지적을 한 것처럼 지금 이낙연 전 대표를 제명까지 하려고 하는 것을 개딸들을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지금 현재로는 어제는 빈소에서 특별한 얘기가 없었고 서로 덕담을 주고받았다고는 하지만 그 수면 밑에서는 많은 갈등이 내재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난해 6월에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1년 좀 안 돼서 장인상을 당하면서 급 귀국을 했는데 다시 한 열흘쯤 지나서 18일쯤에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 올해 6월 달에 다시 돌아올 예정이라고 하는데 자,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의 만남을 좀 불편해하는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자들도 어제 장례식장에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굉장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는데 이낙연 전 대표의 출국 모습 그리고 장례식장에서 벌어졌던 소란스러운 모습 이어서 확인하겠습니다. 제 출국에 대해서 여러 시비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자존자애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스로를 존중하시고 스스로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경멸하고 증오합니다. 어떤 사람은 저주하고 또 공격합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정의와 선함으로 이겨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재명 대표님 대단히 주장하고 이낙연 수상 시킨 사람이 여기 어떻게 옵니까? 말이 됩니까 그럼? 네? 대단히 시켜서 이낙연 수상 시킨 사람이 여기 어떻게 온다고? 그걸 온다고요? 좀 정직하게 합시다 정직하게. 자, 개딸들 시켜서 이낙연 전 대표 출당시키려고 하더니 여기 무슨 낯짝으로 찾아왔느냐라고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자들이
저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한 번도 눈길을 주지 않고 곧장 이제 빈소로 들어가긴 했는데 저 모습이 앞으로 벌어질 민주당 내 당내 갈등을 미리 보여주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잠재된 화약고가 언제 폭발할지 모른다는 그런 상징적인 장면을 보여준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할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뭘 잘못했습니까? 이를테면은 사실 본인이 더 억울하죠. 왜냐? 지난 대선 때 9월 당시에, 그러니까 지지난해죠. 사실 이 대장동 문제를 꺼냈다고 지금 개딸들이나 이재명 대표 강성진 씨는 공격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 문제가 한두 달만 더 먼저 나왔으면 후보가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경선 기억할 겁니다. 수도권 경선에서 이재명 대표가 늘 앞서가다가 마지막 수도권 경선 여론조사에서 맞습니다. 엄청난 거의 더블 스코어 차로 대패를 했습니다. 네. 만일 이 문제가 한 달 전에만 더 돌출이 됐다 그러면은 이낙연 대표가 지금의 지금 대선 후보가 됐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이낙연 대표는 오히려 더 억울하죠. 그걸 이낙연 대표가 잘못했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인허가권 때문에 벌어진 일이고 지금도 진행 중인 건 아닙니까? 그리고 이낙연 대표가 대선 끝나자마자 당의 이런 혼란을 우려해서 바로 미국 갔어요. 네. 이낙연 대표가 뭘 잘못했습니까? 뭐 거기서 배후 조종했습니까? 그런데 왜 개딸들이 출당시킨다고 그러고 수박 실적이 넣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 오히려 자기가 지금 침묵하고 있는 것이 그 정말 말하자면은 그 정치 지도자로서의 그런 어떤 그 계산의 침묵인 거고, 만일 이낙연 대표가 전 대표가 6월 말쯤 귀국한다 그러면은 지금 이러한 상황들이 저는 지금 잠재돼 있기 때문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뇌관이고, 사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향후 2달 동안 뭐 정진상 그 전 실장이 유죄 판결을 받는다든가 뭐 등등 여러 가지 어떤 형태로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저는 이 문제가 굉장히 큰 수면 위로 올라오는 도화선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분석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개딸들 이런 포스터도 만들었습니다. 화면 비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구속을 주도한 이재명 대표를 공격한 사람들이다 얘기하면서 역적이라고 몰아세웠고, 그중에 문재인 전 대통령, 그리고 김정숙 여사,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 전 총리가 함께 있는 모습을 막 여기저기 공유하면서 여론을 주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를 영구 제명해달라라는 청원까지 올렸는데 한때 청원 게시글에 4만 명이 넘게 동의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영구 제명을 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이재명 당대표가 지난 대선 경선 기간 중에 나왔던 의혹들에 대한 부분, 이 이낙연 전 당대표가 사실 열심히 돕지 않았다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당의 지지자분들이 원했던 만큼 개혁을 못했기 때문에 이낙연 전 당대표에 대한 책임도 있지 않나라는 의견에서 또 이런 의견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친 이재명계 중에 한 사람으로 꼽히는 김용민 의원은 개딸들이 제명을 요구할 수 있는 법안까지 만들겠다라고 나섰습니다. 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내용이 이겁니다. 당원들이 당 소속 국회의원의 제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개딸들이 비이재명계 의원들에게 지금 제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 자체를 만들어 주려는 움직임을 김용민 의원이 차고 있는 겁니다. 윤희석 대변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재명 방탄에 몰입해서 스스로 개딸 대리인이 되려고 한다. 국민의 대리인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국회의원이 된 것인데 개딸 대리인이 되려고 한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최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금 현재 야당 같은 경우에는 거대 야당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정당법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적으로 정당을 운영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근데 일부 강성 지지자들이 본인들의 어떠한 성향이라든지 본인들의 목표의식과는 다른 의원들을 제명하게 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사실은 국회의원은 뭐 그 지역을 대표하기도 하지만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근데 결국은 일정 특별한 사람들만을 위한 대표하는 정당이 되기 때문에, 그럼 과연 그 정당이 정당법에서의 취지에 맞는 민주적인 정당이 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윤희석 대변인의 저런 주장처럼 스스로 이 방탄에 몰입해서 개딸만의 대리인이 되는 그러한 좀 그러니까 뭐 극보수, 그러니까 극진보적인 그러한 민주당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결국은 총선에서의 민주당에게는 불리한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성민 비서관님,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그리고 저희 출연하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민주당 패널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개딸들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러니까 목소리는 크지만 그렇게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너무 그 목소리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집중해서는 안 된다. 이런 목소리들을 민주당 분들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 소수의 그들이 국회의원을 제명할 수 있는 힘까지 실어주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당법 개정안 이제 발의를 하기 전이거든요. 이제 10명 정도 이제 동의를 받아서 이제 하셔야 되는데 아직 발의 준비 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주요한 내용이 골자가 3가지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명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 그러니까 청원권이죠. 청원권이 있고 소환권이 있고 투표권이 있는데 이 3가지를 좀 전폭적으로 당원들에게 좀 더 힘을 실어주겠다라는 겁니다. 뭐 투표권 같은 경우에는 1인 1표의 원칙을 다시 한 번 더 공고히 한다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사실 저도 그 배경 자체는 제가 추측건데 아마 이제 당원들이 계속해서 그동안 열성 당원들이 당을 향해서 국회의원들이나 뭐 직책을 가지고 있는 정무직 당직자에 비해서 실제로 정당에 참여하고 싶고 정당 운영에 있어서 의견을 행사하고 싶은 당원들이 많은데 그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통로 자체가 너무 제약되어 있다라는 불만은 계속해서 제기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뭐 대의원과 권리당원 간의 투표의 비중이 차이가 나거나 이런 비율의 반영 자체가 차이가 나는 부분들도 항상 불만이 있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전반적으로 이 정당법 개정안에는 그동안 권리당원들의 요구사항을 좀 구체적으로 대폭 담아서 강화시키는, 권한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제명을 요구할 수 있는 당원이 모두가 되는 건 아닙니다. 뭐 당비 납부에 제한도 걸고 제약 조건이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제명을 할 수 있는 그 절차 자체가 당에 있는 윤리심판원에서 진행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윤리심판원이라는 독립적인 기구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당원들의 선호가 반영될 수 있는 그 감정이 좀 반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명 수단에 윤리심판원뿐만 아니라 이제 당원들의 청원이 들어가게 된다면 사실은 이것이 최근에 당원 청원에서 보여지듯이 누군가를 제명하거나 출당시키라라는 요구가 빗발치는 것처럼 이것도 좀 남용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는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상황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낙연 전 대표가 귀국하고 이제 18일에 출국하기까지 한 8일 정도 남았습니다. 오늘이 이제 발인하는 날이라고 하니까 발인이 끝나고 나면 한 일주일 정도 개인 시간을 보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출국하기 전에 김재섭 의원님 혹시 비명계들 좀 모아서 어떤 계획이라든지 대화라든지 어떤 모임을 주도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당시에 무더기로 찬성표가 나왔는데 그 찬성표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국민의힘이 아니라 민주당으로부터 나온 표거든요. 근데 그 표가 어떻게 그렇게 많이 나왔느냐에 대해서도 당시에 이제 비명계 인사들끼리 약간의 그냥 암묵적 합의 내지는 명시적 합의들을 해가지고 이번에 우리가 가결을 해야 된다라는 의사가 합치됐다는 이야기들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저는 그 비명계들 사이에서 물밑 움직임들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비명계의 핵심이랄 사람이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없는 상황인데 이낙연 전 대표가 지금 이 한국으로 와 있고 또 앞으로 이제 6월에 또 책을 낸다고 하니까 그 가운데서 충분히 저는 결집할 시간이 있다고 보고 계속 오히려 지금 친명계에서 김용민 의원처럼 당을 마치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처럼 만들어버리는 움직임, 그 가운데서 비명계가 계속 제외되려고 하는 움직임,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당직 개편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어떤 정말 비명계들을 같이 가자라는 것보다는 비명계들을 일시적으로 달래기 위한 당직 개편이라는 평가가 많은 이상 저는 얼마든지 비명계 인사들이 이번 어떤 장렉을 계기로 결집할 가능성들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이낙연계라고 불리는 30 의원을 포함해서 여러 의원들이 공항에 마중을 갔지만 출국하기 전에 따로 만날 계획은 없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뭐 진짜 안 만날지 아니면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게 될지 비공개로 어떤 얘기를 하고 나중에 어떻게 또 이게 드러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일일 것 같습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정치권에서는 때아닌 음식점 이름 때문에 굉장히 시끌시끌합니다. 지난 6일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 해운대구의 한 횟집에 17개 시도지사들과 비공개 만찬을 가졌는데 친야 성향의 매체인 더 탐사가 해당 식당 이름과 우길기를 연관 지으면서 친일 의혹을 제기해서 논란이 불필요하게 커지고 있습니다. 자, 더 탐사를 향해서 윤 대통령도 강경한 메시지를 내놨는데요. 지난 6일부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진실에 반하고 진리에 반하는 거짓과 부패가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없도록 헌법 정신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뜨겁게 감사의 박수. 자, 식당명이 일광횟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일광을 지금 더 탐사가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친일 식당이다, 이렇게 낙인을 찍어버린 건데요. 화면 보겠습니다. 자, 일광횟집 해운대구에 있다고 하는데 지난 6일 부산 엑스포 유치 추진 행사 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여야 시도지사들과 함께 그리고 부산 지역 의원들과 함께 만찬을 한 그 식당입니다. 일광횟집. 빨간색으로 윤 대통령 보이고 그 주변으로 지금 도열해 있는 지자체장들과 관계자들이 보이죠. 인터넷 매체 더 탐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부산시 기장군 일광면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지역이다, 이렇게 운을 띄우기 시작하더니 건진법사의 소속 종단도 일광조계종이고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 측근 동해시 황 사장의 건물명도 일광이다. 그 황 사장이 소유한 절 중 하나가 바로 일본 조동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광은 영어로 선라이즈, 우길기의 상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일광을 친일의 프레임으로 집어넣고 있었습니다. 황당하지? 어떻습니까? 아니, 이게 제가 보면서 저도 느낀 게 이런 건 보도하려고 그러면은 이게 인터넷 포털이라든가 부산시 향토사만 찾아봐도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왜곡을 해도 이렇게 왜곡을 합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이 밉고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모든 정치 행동에 대해서 더 탐사가 비판적이라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과도하게 공격하는 것은 맞지 않죠. 왜냐? 일광횟집 간 이유가 바로 그 옆에 엑스포 실사단 만찬장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 경로이와 가장 가까운 데 들린 거예요. 근데 거기가 일광이라는 일광면에 있는 횟집인 거예요. 그럼 일광면에 있는 횟집을 일광횟집이라 그러지 무슨 다른 광횟집이라 그러겠습니까? 자, 그러면 정말 그러면 우리가 평양냉면집 자주 찾아가면 그게 종북 인사입니까? 베이징 상호 들어간 데 가면 그게 친중 인사입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비판하더라도 좀 사실에 근거한 비판해야지. 이런 이야기들 포털 사이트에다가 인터넷 검색해 보면은 왜 그 지명이 돼 있는지 다 나옵니다. 부산시 향토사 아마 온라인으로 취재하면 어떻게 이 면이 생겨났는지까지 다 나올 겁니다. 그 하태경 의원이 올린 거 아닙니까? 저는 아무리 지지자들 향한 그런 그 호소에 대한 메시지가 급하고 아무리 그 상대편 진영을 공격하고자 하는 욕망이 강하더라도 금도가 있어요. 더군다나 윤 대통령이 간 것은 국익을 위해 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시도지사 만찬장에는 야당 도지사들도 다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격해버리면 윤석열 대통령 보고 협치하라는 얘기 뭐라는 얘기입니까? 협치했더니 친일파라고 공격하면 어떻게 윤 대통령이 정치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다. 이게 진실에 부합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마치 이게 본질인 양 호도하고 공격하는 건 전 더 탐사가 앞으로 어떻게 국민들로부터 더 평가받을지 저는 참 암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광횟집을 친일로 몰아가는 이 프레임, 박성민 전 비서관님 어떻습니까? 좀 지나치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지나치죠. 정상적인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특히 저렇게 상호명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특정한 가게를 이제 지목해서 글을 올리는 것은 상당히 조심해야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뭐 별점 테러뿐만 아니라 뭐 영업의 차질을 빚고 있다라고 이제 식당 측에서 좀 곤란해할 정도로 좀 과하게 이제 논란이 과열된 측면이 있는데요. 사실 비판을 하려고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뭐 행동에 대해서 비판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굳이 뭐 횟집을 비판할 이유가 무엇인가 싶고 결국에 자영업자실 거 아니에요. 지금 굉장히 애쓰면서 성실하게 이제 장사를 하고 계실 텐데 이런 식으로 이제 무방비하게 공격에 노출시키는 행동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보통 저희는 이 상호명을 가립니다. 방송을 할 때. 근데 이제 상호명을 공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더 탐사가 만들어 버렸다는데 참 유감스럽고 이걸 친일 프레임으로 몰고 가서 국민을 호도하는 것도 참 유감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다희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아무리 그 윤 대통령과 지금 현재 야당을 공격하고자 하는 의도는 알겠지만 저러한 공격의 방법으로 인해서 저 해당 가게의 주인과 관련된 그러면 아무런 잘못이 없는 새로운 피해자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럼요. 근데 그러한 피해자가 생김에도 불구하고 저러한 방법을 썼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더 탐사라는 매체잖아요. 인터넷 매체지만 매체인데 매체로서의 저는 최소한의 어떠한 금기시되는 것들을 지키지 못했다.
하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것이 지금 부산 엑스포 유치와 관련된 것이고 부산 엑스포 유치는 지금 여야가 지금 다를 바 없이 우리나라가 다 같이 지금 원하는 것들이란 말이죠. 근데 그렇게 원하는 행사에서 대통령이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그리고 여야 합치를 위해서 모인 자리까지도 뭐 반일과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저렇게 제3의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까지 양산한다는 것은 저는 금기를 넘어섰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재섭 의원 어떻습니까? 좀 이거 제가 이 방송 주제를 다루면서 과연 저 더 탐사의 이야기를 이 정도로 제가 비중 있게 다뤄야 되는 것 자체가 정치인으로서도 굉장히 아쉬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더 탐사가 민주당 내에 가진 영향력들을 생각해 보면 또 다루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네. 딜레마도 사실 안타까운데요. 앞서서 이제 비슷하게 다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저는 상호명을 가지고 저렇게 과대하게 해석하는 것은 저는 망상에 가깝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든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를 친일 어떤 정권으로서 몰아붙이고 싶은 마음은 제가 알겠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그것도 받아들일 부분이 있는 것이지 저거는 그냥 거의 어떤 망상 수준의 저는 그 진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더 탐사가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예를 들면 초밥을 좋아하는 김혜경 여사도 친일파라는 논리도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런 좀 무리한 적어도 언론사의 간판을 달고 있는 매체라고 한다 그러면 좀 저렇게 터무니없는 문제 제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친일 논란을 겪고 있다면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도 비슷한 논란을 겪기도 했는데요. 화면 보겠습니다. 과거 문 전 대통령이 부산 해운대구의 한 횟집을 찾았을 때 그때 횟집의 이름은 거북선 횟집이었습니다. 그때 해운대구에서 시도지사와 간담회 후 횟집에서 이제 점심을 했는데 이때는 반일 프레임이 또 씌워지기도 했었습니다. 거북선, 우리가 일본을 물리쳤던 이순신 장군의 그 거북선 횟집에 갔다. 그래서 반일 프레임을 알리기 위한 의도적인 그런 가게에 간 것 아니냐라는 논란도 당시에는 있긴 했었습니다. 왜 있었느냐면 다 기억하시겠지만 그 당시 2019년 7월이 일본이 우리가 일본에게 지소미아 협정을 파기하겠다고 했던 그때 당시였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마치 그래서 우리 안보에 좀 구멍이 생긴 거 아니냐 그런 좀 말하자면 우려가 있었을 무렵에 러시아와 중국의 군용기가 우리의 그 영공을 스치듯 지나갑니다. 네. 그래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사실은 국제법 위반이기도 하고 우리가 방어해야 될 또 우리 영토이기도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부산에 가셔서 가선 해운대 횟집이 거북선 횟집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우리 국가 안보상에 심각한 위기가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 횟집에 간 것도 조금 좀 아쉽지만 네. 거기 가가지고 정말 거북선 횟집이라고 우리가 충무 이순신 장군을 당연히 떠올리게 하는 이런 상호명을 또 택함으로써 당시 지소미아로 불거졌던 이 문제에 대해서 또 정치적인 메시지 보내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항상 논란이 있었죠. 그래서 저는 좀 상호 때문에 그때도 이게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만은 이거는 그 해프닝이었지만 조금 전에 그 일광 횟집 논란은 저는 그것은 의도적이고 악의적이고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모함적인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과도 좀 비교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에서도 굉장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만찬은 부산 해운대구에 위치한 일광수산이라는 횟집에서 있었는데 이 일광이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인 우길기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이 주장은 분명히 사실이 아닌 가짜 뉴스입니다. 더 탐사에 묻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명의 민주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민주에서 유래했습니까? 더 탐사 같은 좌파의 홍위병 노릇을 자처하는 언론으로 인해 지금 우리 사회는 불필요한 갈등과 혼란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자, 횟집 상호명으로 친일 프레임을 만들고 있는 가짜 뉴스를 양산해내고 있는 더 탐사의 행각을 두고 조선일보도 비판의 사설을 썼습니다. 테러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친일 횟집 소동, 갈 때까지 간 가짜 뉴스 테러. 자, 더 탐사가 하고자 하는 의도와 목적은 알겠습니다. 빨간색 밑줄 보시면 윤석열 정부가 하는 모든 일을 친일로 연결하려는 그 의도와 목적은 알겠는데 너무나 상식 이하의 주장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입장입니다. 친일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은
어떤 채널인지 다 아시죠?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협업을 해서 가짜 뉴스의 대표격이라고 볼 수 있는 청담동 술자리 뉴스를 생산해냈던 그러한 매체입니다. 물론 허위로 판명이 났지만 사과 한마디 없었고, 그리고 심지어 그 가짜 뉴스를 생산해내는 그 기간 동안에 김의겸 의원은 후원금 1억 5천만 원을 다 채웠고, 그리고 더 탐사 역시 수많은 돈을 챙겼다라는 보도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지난해 9월 김의겸 의원과 그리고 더 탐사가 했던 행각들, 협업해서 윤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을 상대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던 그 무분별한 취재 행각을 지금도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는 건데, 그때 비판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날 술자리를 가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저는 뭘 했나요? 왜 안 나오지? 의원님, 저는 다 걸게요. 의원님 뭐 걸겠어요? 거짓 거 좋아하시잖아요. 법무부 장관 차량의 불법 미행, 그리고 법무부 장관 자택의 주거 침해. 이걸 그대로 두면 우리 국민 누구라도 언제든지 똑같이 이렇게 당할 수 있다는 무법천지가 되는 건데요. 그렇다면 너무 끔찍한 얘기 같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상대로 한 정당한 취재 활동을 했던 기자가 스토킹 범죄자로 몰려서 이 경찰서에 와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 이 상황, 그 자체가 야만의 현장입니다. 자, 책임도 지지 않고 근거 없는 의혹만 제기하는 더 탐사. 결국 더 탐사가 영상을 올리다가 잘못된 영상을 굉장히 많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도 해당 영상,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관련해서 잘못 지정한 그 해당 업체를 촬영한 그 영상은 내려라라는 그런 법원의 판결까지 받은 더 탐사인데, 왜 이런 걸 계속하는지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최다인 변호사님. 일단 이 더 탐사 입장에서는 저러한 행동들을 함으로써 잃는 손해보다는 얻는 이득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 생산한 이후에 허위로 판명이 났지만 결국은 슈퍼챗 돈벌이를 톡톡히 했고, 네. 그리고 본인들에게 강력한 지지자들이 생긴 겁니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터넷 매체 같은 경우는 이런 강력한 지지자들을 보유하고 있는 것 자체가 많은 이익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김의겸 의원 같은 경우에도 후원금을 채운 것뿐만이 아니라 강성 지지자들을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처음에는 허위로 판명이 났다 하더라도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허위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존재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은 계속해서 어떠한 자극적인 뉴스들을 생산해내면서 지속적인 관심과 강한 지지를 받는 것이 어떠한 손해보다는 더 이익을 창출해내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잠깐 영상 나갔지만 더 탐사는 이후에 지금 뭐 구독자가 좀 늘고 어떤 지지세들이 좀 강해지면서 저렇게 밀떡볶이 광고도 하고 화분도 팔고 때가 되면 돈벌이 수단으로 상당히 많이 이용했던 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네, 그렇죠. 자, 조금 전에 강진구 더 탐사 기자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한 정당한 취재 활동했던 기자가 스토킹 범죄자로 몰려서 조사받는 게 이 상황 자체가 야만이다. 야만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문명입니다. 문명은 그 자기가 했던 역할에 대해서 자기가 그 충분한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근데 본인이 더 탐사가 언론 매체라고 스스로들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 확인도 안 하고 가짜뉴스 양산하고 판명 났는데 사과도 안 하고 그랬으면 그게 야만이지 어떤 게 더 야만일까요? 저는 언론이 언론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게 그것이 야만이지 그 왜 정당한 그 법 집행을 야만이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저런 것들이 더 탐사가 저렇게 강한 톤으로 얘기할수록 또 강성 지지자들의 주는 그런 말하자면 성원과 그 후원들이 더 많기 때문에 이 악순환의 고리를 저는 어떻게 끊어야 할지 참 답답한데 네. 우리가 이게 유튜브 채널이다 보니까 사실 법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근거도 미약하고 해가지고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가 공론장을 왜곡시키는 이런 언론의 행태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도 좀 제재가 있어야 하는 우리가 좀 고민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제재할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탐사라는 유튜브 채널은 언론사도 아니고 언론 매체라고 보기도 어려운 그야말로 유튜브 채널이기 때문인데,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이제 입법으로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꽤나 많습니다. 김재섭 의원님 어떻습니까? 물론 이제 자칫하면 이것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라는 면에서는
저는 이게 입법이라고 하는 것이 꼭 만능인가에 대한 의심은 분명히 있습니다. 과거에 김의겸 의원, 마침 또 김의겸 의원이 언론중재법을 발의를 하면서 언론중재법을 통해서 가짜 뉴스를 엄단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던 장본인이 네. 김의겸 의원이었는데 당시에 이제 국민의힘에서 비판했었던 것이 이 언론중재법이 통과되면 어떤 언론의 자유라든지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라는 비판 때문에 당시 언론중재법에 반대를 했고 결국 통과되지 못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유튜브에서도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분명히 지켜져야 되겠지만은 네. 그 자유라는 것이 어디까지나 방종으로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누가 봐도 어떤 범죄라고 볼 수 있는 정도의 그것을 또 취재라고 포장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그 더 탐사 언론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장관을 사실상 스토킹한 거 아니겠습니까? 스토킹을 하면서 밤에 무엇을 하는지 어떤 취재라고 할 수 있는 범위를 훌쩍 넘어가가지고 어떤 공인들을 괴롭히는 방식으로 이렇게 취재라는 빌미를 이렇게 취재라는 명분으로 이렇게 자꾸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저는 이제 언론의 자유로서 보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뭐 명예훼손이라든지 아니면은 기타 다른 어떤 법률에 의해서 처벌할 수 있는 어떤 그 처벌의 폭들을 좀 넓히는 방식으로 가야지 당장 입법을 하는 거는 좀 위험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중하게 해야겠죠. 입법을 하더라도. 자, 그리고 조선일보가 가짜뉴스 테러라고 이렇게 명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이 한 번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 신문을 좀 보겠습니다. 가짜뉴스가 국민을 분열시키고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데 자, 광우병 논란, 그리고 천안함, 세월호, 사드 전자파 괴담 등 모두 특정 정치 세력이 정략적으로 생산하고 유포하고 그래서 결국 그들의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상대방을 몰락시키기 위한 어떤 그러한 정치적인 도구로 이러한 괴담과 가짜뉴스 테러를 저질렀다. 조선일보 특정 정치 세력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박서민 전 비서관님 어떻습니까? 지금 광우병, 천안함, 세월호, 사드 전자파 괴담 공교롭지만 민주당 계열의 정당에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만 골라서 쓰신 것 그렇습니까? 같은데요. 예. 네. 왜냐하면 사실 저기 뭐 저도 공감합니다. 개인 유튜버들이 법적인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네. 그리고 그에 따라서 특히 요즘 같이 어떻게 보면 뭐 TV를 보는 시대보다는 이제 개인 유튜브들을 통해서 여러 정보를 접하는 시대가 됐다 물론입니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정보를 사실 확인 없이 굉장히 자극적으로 가공해서 뭐 썸네일 장사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행태가 좀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결국에는 이익을 창출하게 되는 구조가 문제인 겁니다. 가짜 뉴스를 더 자극적으로 만들수록 더 사람들이 많이 보게 되고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따져보기보다는 당장 접한 것만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믿게 되는 현상들도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뭐 광우병, 천안함, 세월호 이런 이야기도 하셨지만 사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때도 가짜뉴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 백신 관련해서 그랬었고요. 네. 대통령께서 백신을 직접 접종하셨을 당시에도 뭐 그게 사실은 백신이 아니라 뭐 다른 물이다. 그러니까 백신을 맞기 싫어서 일부러 다른 걸 맞았는데 백신을 맞은 척 보여주는 거다. 뭐 쇼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고요. 더 강한 음모론 중에는 특히 북한과 관련된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뭐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뭐 실제로 문재인 정부가 어떤 뭐 뒷거래를 했다라든지 뭐 돈을 전달했다라든지 아니면 도보다리 정상회담에서 뭐 각종 다른 이야기가 오갔다든지 USB를 건넸다든지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괴담들이 퍼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네. 그건 역시도 사실 온라인상에서 좀 벌어진 면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청와대에서 당시에 고심이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뭐 여야 가릴 것 없이 제가 봤을 때 좀 심화된 상황이다라고 보이고 실제로 정치 뉴스뿐만 아니라 연예계에서도 가짜 뉴스를 굉장히 몸살을 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좀 더 진지하게 이제는 좀 제재의 범위를 넓히는 방향, 적극적인 제재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거듭 말씀드리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에 찾아갔고 6일에 지자체장들과 만찬을 했던 이유는 2030년 엑스포를 부산에 유치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건 초당적으로 여야가 모두 힘을 합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런 지금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1강 횟집 같다는 이유로 친일 프레임에 씌워지는 이런 모습들 다소 조금 복잡하게 얽혀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이 유치단에게는 지금 결정해 줄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을 좀 주지 않을까요? 우려스럽긴 한데요. 그렇죠. 사실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산 엑스포 유치는 사실은
우리 국민이 더 바라는 바고 또 우리 국익을 위해서도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도지사 협의회도 부산서 여는 우리가 정성을 보였고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그 회의장도 가고 또 만찬장도 참석가서 이렇게 그 성의도 공을 들였는데 네. 그분들이 와서 또 그랬어요. 정말 그 실사하는 동안 뭐 제가 그분들의 표현을 봤더니 어메이징으로 시작해서 엑셀런트로 끝났다. 놀라움으로 시작해서 그야말로 훌륭하다는 실사 결과로 끝났다고 이렇게 호평을 했는데 네. 정작 출국하고 나서는 본인들의 이런 그 말하자면은 실사 과정 마지막 만찬을 둘러싸고 대통령과 야당의 이런 모습들 혹은 뭐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이런 과정들이 혹시나 대한민국이 정말 이게 국론이 분열되고 있는 나라는 아닌가라는 좀 물론 정치적인 표현은 그쪽에서 안 하겠습니다만은 혹시라도 이런 것들이 국민 화합이라든가 좀 말한 엑스포가 세계로도 도약하는 그런 과정이 돼야 되는데 부정적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어떤 평점에다가 이걸 또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우리가 다 성의를 보였기 때문에 네. 실사단이 우리의 그 정성과 성의를 충분히 알고 가지 않았을까라는 또 그런 기대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지금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일본의 일방적인 보도를 놓고 민주당에서 공격이 굉장히 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정부는 윤 대통령의 정부는 지금 현재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수입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을 했지만 지난 6일부터 7, 8, 2박 3일, 1박 3일의 일정 동안 민주당 의원 4명이 지금 일본에 가서 이러저러한 활동들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8일에 돌아왔는데 전혀 뭔가 소득이 없이 돌아왔다는 그런 비판의 목소리들이 꽤나 많습니다. 김재섭 위원님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충분히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애초에 아무런 그 사전 조율도 없이 방문했었던 것이고 네. 가장 중요한 뭐 도쿄 전력이라든지 아니면 일본의 의원들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약속도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갔던 거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소득 없이 돌아올 것을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고 네. 당시에 야당 민주당 의원들이 만나고자 했었던 그 단체의 명면들을 보게 되면 네. 사실상 어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가서 만나기보다는 오히려 시민단체 정도에서 만나면 가장 좋을 법한 사람들을 일본에서 만나고 온 것이거든요. 당연히 결과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것이 그냥 소득이 없는 것에서 끝나면 다행인데 지금 당장 일본에서 앞두고 있는 4월 통일지방선거에 아마 국내 정세, 일본 국내 정치에 이것이 악영향을 줄 수도 있고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많은 비판을 감내하면서도 한일 협정을 하겠다라고 했었던 것 그것을 다시 저는 과거로 뒤로 돌릴 수 있는 악영향까지도 미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애초에 방문부터 굉장히 많은 비판을 했었었는데 결과적으로 뭐가 달라진 게 있습니까? 결국에는 국내 정치, 대한민국 국내 정치에서도 어떤 반일 감정을 조장하고 윤석열 정부의 친일 프레임을 씌우는 것 그 이상의 어떤 정치적 의미는 없었거든요. 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여야를 떠나서 외교라고 하는 것이 같이 가져가야 되는 것인데 이번 기회로 너무 야당 의원들이 자기 장사를 하려고 했다라는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저는 김재섭 의원이 충분히 잘 얘기하셨는데 좀 전에 저 사진 보이잖아요. 플래카드. 자, 우리가 일본에 가서 일본 국민과 일본 정부에 요청하려면 일본말로 플래카드를 써야죠. 정말 우리 국내 여론이 이렇게 안 좋습니다라고 일본에 전달하기 위해서 갔으면 일본 사람들이 보는 언론이고 일본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으면 일본말로 써서 메시지를 던져야죠. 그런데 한국말로 썼습니다. 우리 한글로 썼습니다. 저건 뭐냐면 국내 사진용이라는 얘기죠. 저는 이 점을 좀 그 스스로 뼈아프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메시지 전문가지만 이런 식으로 정말 속보이는 메시지 이건 정말 우리 국회의원으로서 세비받는 국회의원으로서 반성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도쿄 전력도 만나지 못했고 그리고 일한 연맹 의원들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뭐 심지어 오지 말란 얘기를 듣고도 찾아갔던 민주당 의원들이었죠. 그래서 정치적 쇼다 뭐 이런 지적들도 있는데 어찌됐든 빈손으로 돌아왔다는 지적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양이원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간 것 자체, 가서 메시지를 전달한 것 자체에 굉장히 어떤 신호 그리고 사인을 준 것이다. 충분히 의미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뭐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얘기를 해볼 텐데요. 한 장관의 출마설에 대해서 여러 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계속 끊임없이 한동훈 장관의 차출설, 출마설 이런 것들이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 아침에 홍준표 대구시장이 라디오에 출연했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얘기를 쭉 하다가 진행자가 한동훈 장관의 차출설에 대해서 질문을 했더니 이러저런 얘기를 멈추고 전화를 그냥 끊어버렸다고 합니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총선 나올 거다, 안 나올 거다, 나와야 된다, 안 나와야 된다 말들 많아요. 홍 시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누구 특정인에 대해서 나오라 나오지 마라 그것도 난센스인 게 총선은 총력적입니다. 예. 예? 예, 그렇죠. 지게작대기라도 끌어내야 할 파인데 누구 나오라 나오지 마라 할 수가 있어요? 모두 다 할 수 있으면 총력전으로 덤벼야지. 총선에 도움되면 나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누굴 특정인으로 할 필요가 뭐 있냐 이 말이야. 원오브 댐으로 다 하면 되지. 이제나 끊읍시다. 이상하게 말을 돌려가지고 아침부터 그래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홍 시장님. 홍 시장님. 전화 이렇게 끊으시면 안 되죠. 청취자들 듣고 계시. 어머, 끊으셨어요 지금? 홍준표 시장 답다는 생각도 들고 어찌됐든 청취자 입장에서는 좀 무례하게 들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진행자 입장에서는 너무 당황했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선희 전 비서관님? 사적인 자리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기자가 개인적으로 이제 취재 전화를 걸었을 때에도 사실은 정치인들이라면 응당 어느 정도 매너와 예의를 갖춰서 대하는 게 상식인데 저런 식으로 이제 일방적으로 말씀을 하시다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질문이거든요. 정치인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질문입니다. 실제로 한동훈 장관의 출마와 관련해서는 수많은 의원들에게 각종 방송에서 묻고 또 대답을 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렇다는 점에서 홍준표 시장의 캐릭터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저것은 약간 이제 청취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은 어떻습니까? 왜 저렇게까지 했었을까요? 그만큼 뭐 민감하고 대답하기 싫었던 건가요? 한동훈 장관의 출마와 관련되어서는 아무래도 지금 현재 여당의 다음 총선과 관련되어서 가장 핫한 이슈 중에 하나인 것이고 그리고 지금 국무위원 중에서도 가장 관심이 쏠리는 사람이기도 하고 사실은 당대표 선거 전에는 당대표 차출설까지도 나오던 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이제 시장 입장에서는 홍준표 시장이 본인이 굉장히 이제 입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한동훈 장관이 갑자기 이렇게 관심을 받음으로 인해서 오늘 본인의 인터뷰인데 본인의 인터뷰에서 갑자기 또 이런 질문이 나오니까 불쾌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박성민 전 비서관이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이고 그 궁금해하는 것은 그냥 한동훈 장관이 출마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그만큼의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홍준표 시장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그리고 향후에 국민의힘에서의 총선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그런 것들도 물어보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질문이었다라고 보이는데 그냥 끊어버리니까 아무래도 좀 앵커는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조선일보에 실린 인터뷰 기사를 하나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인규 전 중수부장 회고록 써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수사 내용을 공개하면서 좀 파장을 일으켰던 바로 그 사람을 조선일보가 인터뷰를 했더군요. 그중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바라봤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배 검사는 어떤 검사였는지 그 신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보다 뛰어난 후배 검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본인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러한 후배 검사였다. 굉장히 뛰어난 후배 검사였다. 머리가 정말 좋았다. 그래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좋아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국무위원으로서 국회에 자주 나갈 일이 많은데 그때마다 야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이는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어봤더니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옛날에도 그랬다. 뭐 변하지 않았다.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상사에게도 할 말을 해야 뭐 직성이 풀리는 그런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팩트로 반박하고 뭔가 잘못이 있었을 때 지적을 하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논쟁이 이루어져야 정치도 발전한다 생각하기 때문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어떤 화법이 그렇게 잘못됐다라고 본인은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한동훈 장관을 막내 검사로 데리고 있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보니까 옛날에도 그렇게 따박따박 얘기하고 정확하게 상사가 지적해도 자기가 소신 있게 얘기하더라. 근데 저는 그 이인규 전 중수부장은 잘 봤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장관의 캐릭터를 정확히 봤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지금 한동훈 장관은 사실 국무위원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야구를 좀 빗대서 얘기를 한다면은 어떤 투수가 아무리 뛰어난 투수라도 직구를 잘 던지다가 그런다 하더라도 직구로만 구회를 갈 수가 없습니다. 변화구가 뒷받쳐 줄 때 비로소 직구가 빛을 발하는 거거든요. 한동훈 장관은 저렇게 직설적 화법이 초반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시원함과 줬고 사이다라는 그런 평가도 얻었지만 한동훈 장관의 저런 모습들이 나중에 정말 대중에게 사랑받고 그러면서 계속 또 신뢰받아서 앞으로 정치인까지 더 대중적인 정치인으로 성장하려고 그러면 유연함도 저는 뒷받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자리에서는
그렇게 강한 직구를 던져야 되겠지만 때때로는 유연함도 보여가면서 그렇게 정말 잘 혼재해 나갈 때 비로소 전 그 이제 한동훈 장관의 캐릭터가 완성된다고 보는데 지금 이인규 전 중수부장의 얘기로는 원래 그 성품이 그런 사람이니까 정치적으로 오해하지 마라 이렇게 아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어쨌든 한동훈 장관은 좀 잘 되새겨 드려야 할 얘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장관의 화법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다소 불편하게 느끼는 사람도 있는데 최근에는 어쨌든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웹툰까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최다미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편의점에 간 한동훈이라는 웹툰입니다. 이 웹툰이 이 편의점에 가서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인데 예를 들자면은 직원이 뭐 카드를 앞쪽에 꽂아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한 장관이 나는 카드로 결제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현금 결제하시겠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제가 현금 결제를 하겠다는 말씀도 드린 적이 없습니다. 이런 식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그 의원들과 이제 국회에서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의원들이 어떠한 질문을 하면 여기에 대해서 반문을 하는 네. 이러한 것들을 좀 비꼬고 풍자하고자 하는 만화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비판적인 시각으로 만화를 그렸습니다. 한동훈 네. 장관의 화법을.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단순히 한동훈 장관의 화법을 보면 반문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의원이 질의를 했을 때 그 질의 자체가 한동훈 장관이 봤을 때는 수긍이 가지 않는다거나 질문이 바로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할 때 그 질문을 수정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본인의 정책에서의 잘못된 점, 해결책들을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이제까지 우리가 익숙하게 봤던 뭐 내 의원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공격적인 말투로 얘기를 하니까 의원들 특히 야당 의원들 같은 경우 굉장히 불편했겠죠. 하지만 우리가 한동훈 장관이 이게 처음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전에 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일 때도 국회의원들과 질의할 때 소설 쓰시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거는 정책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의원을 비하하는 거였죠. 근데 저는 한동훈 장관은 의원 자체를 비하하고 있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웹툰은 비판적인 시각으로 한 장관의 화법을 지적을 했지만 반드시 한 장관의 화법이 그렇게 비판을 받을 만한 화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야당에서는 이 풍자 웹툰을 언급하면서 공세를 이어갔고 한 장관은 이 풍자 웹툰이 등장한 것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는 것 자체가 신기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의겸 의원과 한동훈 장관의 반응까지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이야말로 매번 국회나 법무부 앞에서 기자들에게 모든 사안들에 대해서 독서를 퍼붓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편의점에 간 한동훈 해가지고 SNS에서 유행을 하고 있던데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 저도 봤어요. 그 한동훈 장관 재밌던데. 특유의 화법을 잘 묘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라디오 뒤풀이 이렇게 표현했던데 법사위에서 앞풀이를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말하던 대로 하는 거고 저는 공적 인물이니까 저는 풍자의 대상이 돼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주당 분들이 저한테 너무 관심이 많은 게 좀 신기하긴 합니다. 다만 그분들이 저한테 라디오 달려가서 저 없을 때 뒤풀이하거나 이런 거 만들어서 열심히 돌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뭐 이런 거 얘기 나와서 국민들께서 다시 한번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국민들께서 다시 한번 찾아볼 수 있어서 좋을 것 같다. 이 얘기는 한 번 더 그 모습을 보면 누가 더 잘못하고 있고 누가 답변을 잘하고 있는지를 한 번 더 국민들께서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박성미 소장님. 근데 사실 최근 한동훈 장관의 발언, 특히 이제 국회에 나와서 의원들을 상대하는 모습을 보면 상당히 지나친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의원이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질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강하게 부인을 한다든지, 예를 들면 정순신 변호사와 관련해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검에서 부대변인을 맡지 않았냐라는 식으로 이제 김의겸 의원이 질의를 하자 그런 직책 자체가 없다라고 강하게 여러 번 부인을 하면서 사실 의원의 질의 자체를 약간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거든요. 네, 그때는 팩트 체크가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좀 반복해서 일어나는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어쨌든 국무위원으로서 그 자리에 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야 의원의 대립 상황이 아니라 국무위원으로서 국민을 대신해서 질의하는 국회의원의
질의에 답변을 할 의무가 있는 국무위원인 상태입니다. 근데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지나치게 공격적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과거에는 한동훈 장관이 어느 정도 논리적이고 뭐 본인만의 화법을 구사하시는 것을 좀 주의 깊게 보기는 했었습니다만 최근에는 조금 도를 지나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만화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최근에는 대정부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때 박용진 의원께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대신 의원님께 다시 질문하면 안 되냐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상황을 보면 대정부 질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국무위원에게 국회의원이 구체적인 정부의 업무를 물어보는 시간이고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질의하는 시간인데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의원님이 그럼 뭐라고 생각하시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는 의원에게 대안을 요구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한동훈 장관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치를 하실 거면 정치인으로서 서고 싶으시다면 국무위원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국무위원의 자리를 내려놓고 정치를 하시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본인은 이것이 뭐 좋다, 좋은 현상이다, 만화가 생기는 것이 좋은 현상이다라고 하셨지만 사실 국민들 보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풍자의 내용 자체가 상당히 한동훈 장관이 나중에 어떤 행보를 보일지는 모르지만 정치인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비판적인 그 요소가 될 수 있는 부분, 특히 본인의 화법과 태도에 관해서 국민들이 항상 날카롭게 평가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자, 문재인 전 대통령 얘기를 짤막하게 할까 하는데요. 퇴임 후에 양산에 내려가서 지금 거주하고 있는 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에 책방 오픈을 준비 중입니다. 책방 설계를 의뢰했고 여러 가지 준비가 차곡차곡 진행이 돼서 곧 개소 시기를 논의 중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4월 중순에서 늦어도 5월 10일 자신의 퇴임 1주년이 되는 그날쯤에는 개소를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재수 의원님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최근 행보를 보게 되면 어디까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다음 총선에서 분명히 역할을 하실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선대위원장 이런 자리를 맡지는 않다 하더라도 배후에서 얼마든지 목소리를 내고 윤 정부에 대한 비판이라든지 네. 아니면 민주당에 대한 총선 승리 이야기를 저는 굉장히 공공연하게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문 대통령은 그러니까 임기 당시에는 잊혀지고 싶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지만은 잊혀지고 싶은 사람의 행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거든요. 최근 책을 추천한다든지 지역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든지 최근에 4.3에 가가지고 약간 정부의 비판적인 발언을 하는 듯하게 해석이 된 적도 있었거든요. 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실제로는 잊혀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으시고 오히려 다음 총선에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실 거다 정도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문 전 대통령 소식까지 봤습니다. 핫한 인물들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자, 두 번째 인물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인물도 굉장히 핫한 인물인데 바로 임영웅 씨입니다. 자, 지난 8일 가수 임영웅 씨가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서울 FC와 대구 FC 경기 시축자로 나섰는데요. 경기장에 무려 4만 5천여 명의 관중이 몰렸다고 합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K리그 여러분들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영웅 시대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FC 서울 파이팅! 시승 시작합니다. 왼발. 자, 축구장에서 잘 볼 수 없었던 연령대의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온 지난 토요일 경기였습니다. 40, 50대 여성분들이 임영웅 씨, 축구를 보기보다는 임영웅 씨를 보기 위해서 왔는데 최다희 변호사는 섭외하기도 힘든 임영웅 씨를 어떻게
서울FC가 섭외를 한 겁니까? 임영웅 씨가 워낙 축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임영웅 씨가 중학교 시절까지 축구 선수로 뛴 그러한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이 매니지먼트를 통해서 먼저 FC 서울 구단에 연락을 해서 시축을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 시축이 성사가 된 거고요. 얼마나 축구를 사랑하냐면 황희조 선수가 예전에 프랑스 무대에 있을 때 본인이 직접 프랑스까지 가서 응원한 적도 있고 지금 임영웅 선수의 축구 동호회가 있는데 이 동호회에 지금 기성용 선수와 직접 참석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그 인연으로 어찌됐든 매니저를 통해서 FC 서울에 먼저 시축을 하고 싶다라고 의사를 전달했고 이게 성사가 된 거였습니다. 그리고 하프타임 때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공연도 펼쳤습니다. 혹시라도 잔디가 상할까 봐 심지어 축구화까지 신고 공연을 하는 그런 매너도 보여줬다고 하는데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팬들도 매너 있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하는데요. 팬들이 보여준 매너 있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임영웅 씨 팬들 사이에서 하늘색 옷을 입지 말자. 그리고 응원봉도 금지하자. 그리고 우르르 자리를 이탈하지 말자인데 이 하늘색 옷을 금지한 이유가 예전에 한 가수들이 이제 각각 경기 팀의 상징 색깔이 있잖아요. 네. 상대편 상징 색깔의 옷을 입고 왔다가 한번 문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 하늘색은 상대편인 대구FC의 상징색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마음이 상할 수가 있으니까 그 색이 원래는 임영웅 씨의 팬클럽 색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색을 입지 말자라고 하고 또 이제 임영웅 씨 공연이 끝나면 보통은 팬들이 우르르 나가게 되는데 우리는 그런 거 하지 말고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또 관중석을 청소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역시 임영웅 씨 대단한 어떤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찌됐든 임영웅 씨가 축구장에서 시축으로 화제가 됐다면 야구장에서 또 시구로 눈길을 사로잡은 사람이 있습니다. 최대면 선생님 누굽니까? 네, 이때까지 시구로서 가장 화제가 됐던 사람들은 뭐 홍수아 씨, 이수정 씨 이런 분들인데 이번에 새로운 또 신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글로리의 하도영 역할을 했던 정성일 씨인데 정성일 씨는 지금 사회인 야구팀의 소속이에요. 근데 전날 시구를 한 것이 너무 선수 같아서 누리꾼들은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당장 한화에서 뛰셔도 되겠다. 아니면 지금 당장 새로 영입을 해야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저 하도영 씨가 글로리 안에서 받아쳐봐. 이러한 대사를 하는데 그 대사가 왜 나왔는지 알겠다. 이러한 댓글도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성일 씨의 시구, 하도영 역할을 했던 정성일 씨의 시구가 화제가 됐습니다. 저도 야구를 좋아하고 사회야구 오래 했지만 저 정도의 실력이라면 사회야구 팀에서 아마 에이스로 대접받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세 번째 인물 만나보겠습니다. 세 번째 인물은 분위기가 좀 달라지는데요. 최민희 전 의원입니다. 자, 지난주 민주당이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최민희 전 의원을 추천한 안건을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이를 거부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고 하는데요. 김재섭 위원님, 왜 그런 겁니까? 뭐 여러 가지 가짜 뉴스나 살화에 휘말렸던 최민희 의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네. 좀 알아보니까 이게 방송통신위원회와 관련된 법안에도 좀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이전에 이제 그 최민희 의원이 한국정보산업연합회가의 어떤 상근 부회장 뭐 이 정도 직책으로 근무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근데 이게 대표적으로 어떤 방송이나 통신 관련 사업의 일종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 기업들의 이익 단체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직무 연관성 때문에 안 그렇죠.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법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다라고 좀 돼서 아마 임명이 안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예측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최민희 전 의원은 뭐 중립도 잘 지키고 법도 잘 준수하면서 일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목소리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대통령 임명 남은 것이고요. 야당 추천 몫이기 때문에 이거 그냥 추천하면 사실상 임명 절차는 되는 거죠. 그러면 야여 3대2 구조는 계속되는 겁니다. 제가 노무현 정부 때 방송위 부위원장을 하면서 진짜 중립, 그다음에 법과 원칙에 따라 일하다가 소문이 났었습니다. 최민희는 청와대에서 버림받았다. 이런 소문이 났었어요.
자, 임명을 반대하는데 여러 목소리들이 있고 여러 비판의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일단 가장 큰 원인이라고 꼽히는 것은 그동안에 최민희 전 의원의 설화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들인지 보겠습니다. 일단 자신이 연관되어 있는 것. 2016년 4월 20대 총선 앞두고 TV 토론 나갔다가 경기도지사 만나서 남양주시의 경기 북부 테크노밸리 유치 약속 받았고 기재부 장관은 조한 IC 신설 합의했다 이런 가짜 뉴스를 퍼뜨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되어서요. 2018년 대법원에서 허위사실 유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 원 받고 피선거권 박탈이 됐습니다. 본인과 관련된 일입니다. 두 번째 것. 2020년 5월에 윤미향 의원 정의연 의혹이 벌어졌을 때 보수 우파와 친일 세력의 거짓 프레임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들 기억하시죠? 1심에서 올해 2월 1심에서 윤미향 의원 횡령 인정돼서 벌금 1,500만 원 받았습니다. 물론 이것도 논란들이 많았지만 어찌됐든 벌금 1,500만 원 받았다는 부분. 그리고 2020년 7월에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있을 때 시비를 따질 때가 있고 측은지심으로 슬퍼할 때가 있는데 지금은 측은지심으로 슬퍼해야 할 때다라고 얘기해서 또 한 번 논란이 됐습니다. 그리고 2021년 5월에 윤석열 대통령 당시 검찰총장 강릉 음식점 주인과 사진 찍은 거 이렇게 어깨동무하고 찍은 사진 아마 기억하실 텐데 어깨 잡으면 굉장히 민감하다라고 해서 또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는데 해당 업주 주인은 내가 잡으라고 했다라고 얘기를 해서 또 한 번 진화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박선민 비서관 어떻습니까? 근데 설화에 있어서는 본인이 사과를 해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지 핵심은 이 방통위원회 추천 몫이 여야의 공이 있다는 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야당이 지금 여당의 몫을 침해하고 있다라는 주장은 사실과 맞지 않다고 보이고요. 어쨌든 과거에도 민주당이 추천했던 그러니까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추천했던 상임위원에 대해서 그 임기가 끝나자마자 국민의힘이 야당이 되어서 국민의힘이 바로 그 몫을 바로 임명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정당에 부여된, 그러니까 국회에서 추천위원 몫을 부여한 만큼 이에 대한 권위는 반드시 존중해줘야 한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상황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신토마토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더 신토마토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